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장 초반에 빨간불 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작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시장 하락세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시총을 다 합하더라도 이 애플보다 작은 시장으로 이 외국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파란불 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국인의 이탈은 장중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점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1397원까지 오르면서 현재 시장의 하락세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힘든 시장입니다. 저희 방송 시장 흐름 잘 체크하면서 꼼꼼히 투자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물가 수준 속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미 연준이 6월과 7월에 이어서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1%포인트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더욱 얼어붙으며 극심한 거래 침체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건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도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값은 18주째, 서울 아파트값은 1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약 9년 1개월 만에, 수도권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10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인데요. 워낙에 집값이 올라서 집값은 조금 안정화돼야 될 것은 같은데 문제는 경착륙 아니겠습니까? 취해야 할 대안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먼저 규제 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청약 또 세제 등의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70%대까지지만 또 투기 과열 지구에는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또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 20%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가 적용되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입니다. 결국 특정 지역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네, 최근 이 주택 거래가 줄고 또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분양가는 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을 내야 하는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쏙쏙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예상 분양가를 공개한 이문 4구역 조합은 84제곱미터 분양가를 10억 305만 원에서 10억 1,46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문 4구역은요, 재개발을 통해 전용 면적 20제곱미터에서 118제곱미터짜리로 구성된 아파트로 타발구말 예정인데 중간 규모인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네,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네,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가구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으로 정하는데요. 이문 4구역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분담금도 같이 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문 4구역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종전 평균 가액은 6억 원입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입주하려면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이문 4구역의 경우에는 전용 44제곱미터와 또 39제곱미터만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조합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곳곳에서는 정비 사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용 84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집값이 비싼 강남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조합원 분양가를 통지한 흑석 11구역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9억 8천만 원에서 10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도 7억 4,400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 선으로 정해지면서 추정 분담금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물가가 오르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네,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금리가 계속 뛰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오늘부터는요, 부부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7천만 원 이하이고 시가가 300억 원 이하인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또 6대 은행에서 빌렸다면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연도별로 나눠서 5부제로 받습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내일은 0과 5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다음 달 6일 신청되는 2차 신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가 확보한 25조 원 예산 안에서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1차 신청 때 예산을 다 쓰면 2차 신청은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로 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3.8%에 빌릴 수 있고요. 또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도 올라가서 30년 만기는 4%대까지 이자율을 내야 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려고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8월 P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2년 만에 보였던 폭락을 딛고 미증시도 반등을 보였는데요. 다만 여전히 높은 이 인플레이션과 고강도의 긴축 기조가 남아 있어서 우리 시장의 상승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현재 상승분을 반납하고 0.1% 하락한 2,40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 건설주, 그리고 해운주들은 견조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현재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5% 내린 78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이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537억 원, 외국인은 1919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311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에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가 미국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를 기존 대비 40%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EU 집행위가 재료 수확과 채굴, 제조 유통 과정에 있어서 강제 노동이 들어간 제품은 유럽 시장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이에 중국 산장 지역에서의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국내 관련주들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커졌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OCI는 13%대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7%대, SDN도 현재 7%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풍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았던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한동안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이었죠.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난 10일 3고로 가동을 재개하고 또 12일에 4.2고로를 순차적으로 가동을 재개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이 아변 라인의 가동이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G 스틸이 현재 2%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휴스틸은 4%가 넘는 낙폭, NI 스틸도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의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CPI 쇼크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올 들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무려 40조 원이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강원에너지는 중국과 남미 지역에서 리튬 보호주의를 강화하게 되면서 가격 급등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 강원에너지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창은 삼성전자의 이 신환경 경영 전략 선언에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KC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100조 원으로 전망이 된 가운데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에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불리는 SLC 기반 국산화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풍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업체와 거래 내역을 조작해서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49% 내린 22,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으로는 DSK가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죠. 2차 전지 관련 수주 증가로 인해서 관련 캐파 증설과 또 인원, 충원 등을 투자 단행한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한가를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18%대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으로는 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탈모 화장품인 코스메르나가 유럽 화장품 인증 등록을 확정짓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커졌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도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봐 주시죠.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들의 매수세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약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기관이 지금 제일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OCI고 또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제일 그 5번째로 많이 사는 게 OCI입니다. 뭐 지금 그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이 OCI 쪽으로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들어간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번에 강제 노동 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OCI의 경쟁 업체가 대부분 이제 중국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OCI가 어떤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구조로 가지 않냐라는 좀 의견이 좀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OCI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3위, 기관 순매도 3위가 바로 LG에너솔루션인데요. 심지어 증권사에서도 이 LG에너솔루션에 대한 최근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긍정적 평가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공급망이 좀 재편됐을 때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게 LG 솔루션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탈중국, 어떤 미국의 탈중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설비, 양산 능력이나 뭐 투자 금액에 대한 조달 능력 등을 본다고 한다면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전망이 좀 많이 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OCI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성광밴드인데요. 우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기간에 지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 우선 3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좋습니다. 영업이 104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지고 있고요. 이런 흑자 전환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뭐 이 LNG 어떤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뷰도 있지만, 역시 1차적으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올랐을 때 이 성광밴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좀 높아졌던 부분이고, 이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의 상승에 수혜를 많이 보는 게 바로 이제 그 피팅 업체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연말까지 갔을 때 뭐 큰 폭의 상승보다를 예상하는 것보다도 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란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G 쪽에서의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이 성광밴드가 지금 현재 뭐 비카본 어떤 제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피팅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성광밴드 그렇게 큰 우리나라에서도 경쟁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성광밴드가 유리한 고지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7,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실가는 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성광밴드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경영 패러다임을 선언한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신경영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50년까지 무려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거대한 도전을 밝혔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상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리100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좀 미뤄졌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관련된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삼성전자는 1992년도서부터 이런 환경 관련된 이제 경영 전략을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발표했었던 건 2009년도 녹색 경영 비전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걸 20년 만에, 한 15년 만에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참여를 선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이나 TSMC,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뭐 글로벌 기업들 한 380여 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뭐 SK,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이 한 20여 개의 기업들이 지금 RE100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비해서 뭐 전력 사용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전력 사용량을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좀 미뤄왔었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RE100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저전력 생산,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등 전반적인 이런 이제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군이나 아니면 그 제품 부품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같이 발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생산하는 뭐 SSD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초저전력 설계를 통해서 기존 이제 제품에 비해서 전력 소비량을 뭐 절반 이하로 감축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품 재활용도를 높여서 제품 생산에서 제품 회수까지 자원 순환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뭐 일부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30년도까지는 뭐 전체 플라스틱 부품 중에 절반 정도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하고요. 2030년도까지는 모든 플라스틱 부품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덧붙여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폐배터리 소재를 이제 재활용을 한 그런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 2040년도까지는 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뭐 오염 물질을 재활용을 함으로써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에 사용하는 물을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오염 물질을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탄소 포집 등을 통해서 일단 환경 영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은 이미 RE100에 참여를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뒤늦게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5년 내에 모든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면 속에서 이제는 좀 국내 신재생 관련주의 추가 상승 기회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이제 RE100을 이제 달성하는 시기를 아마 조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사업장 같은 경우는 RE100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에 이제 RE100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2025년, 그리고 기타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은 2027년도까지 RE100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5년 동안 7조 원 정도의 환경 개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국내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그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그 전력 그 비중은 7.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력 중에 7.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지금 RE100을 하겠다라는 기업이 한 20여 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양이 한 25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뭐 국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35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니까요. 뭐 그거에 한 70% 정도를 지금 이제 RE100을 하겠다는 기업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25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전기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뭐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지난달에 이제 10차 전력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이제 줄인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다시 좀 수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요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좀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뭐 발전 단가가 뭐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비용 문제도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은 있었지만 국내에서 어떤 형식의 전력 공급안을 갖고 있는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군마다가 좀 이제 다른 이제 그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백을 이제 선언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 내에 LNG 복합 발전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 연료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리백을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에 관련된 생산 시설을 뭐 보다 많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관련 기업들한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 기업들이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사항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돼서는 뭐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이쪽보다는 아마 수소 관련 기업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 전지 발전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친환경이다라는 이제 의식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수소 관련된 산업 부분이 많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수소 연료 발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뭐 일단 그 생산 시설을 뭐 수소 연료 발전소를 이제 만드는 그 공간 자체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적은 이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 발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좀 달성을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이 국내 전력 공급이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계획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태양광과 풍력, 또 수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어제부터 열린 이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컨퍼런스와 삼성전자의 아리백 선언으로 인해서 한창과 세림 BNG 등 이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플라스틱 시장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주목해야 될 종목과 최근 주가들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뭐 정부에서 뭐 이거 단순하게 지금 뭐 아리백이나 아니면 바이오 플라스틱 컨퍼런스 외에도 이제 지난주에 정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폐 배터리, 폐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산업을 이제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지원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재활용을 통해서 원자재 수급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부의 큰 그림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주가 이제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뭐 상대적으로 폐 플라스틱 관련된 쪽은 조금 덜 이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특히 폐 플라스틱을 이제 재활용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폐 플라스틱을 열분해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열분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폐 플라스틱을 아예 이제 원료 재료,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인 나프타 수준까지로 분해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 나프타 수준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뭐 폐 플라스틱을 전혀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은 기존의 플라스틱을 그냥 열 처리만 해서 어떻게 보면 모양만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저가의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열 분해율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고부가 가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플라스틱을 완전하게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기업보다는 기존의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롯데케미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PET병,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쓰고 남은 이제 PET병을 지금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PET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플라스틱을 나프타로 만들 수 있는 열분해 처리 기술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활용 관련된 기술, 그러니까 뭐 재활용으로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 보다는 아마 옷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 신기술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에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좀 낮게 잡힐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고급 부가가치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분해 플라스틱 인프라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의 이야기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완전하게 분해한 뒤에 좀 이 나프타로 변환할 수 있는 산업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으로도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단순히 재활용 기술과 신기술 활용보다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 염두를 둔 기업을 고르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 4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알리백 선언을 하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환경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겠다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완전히 재활용, 특히 이제 플라스틱을 완전 이제 나프타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발 연료 발전 쪽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뭐 태양광 관련된 뭐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그 계열사인 이제 한화 큐셀을 통해서 미국 프리미엄 태양광 패널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이제 보유함으로써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IRA 법안에 대한 수혜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IRA 관련되면서 많이 올랐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 이런 이제 태양광 관련된 매출의 80% 이상이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RA 법안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미국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한 환차익 부분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실적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내년 이후에 태양광 관련된 이제 설치가 증가를 하면서 아마 관련된 실적이 지금보다 개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뭐 지금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성의 신환경 전략 발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미 연준이 두 차례나 금리를 75bp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에 FOMC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증시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증시 오름폭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는 0.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예측을 웃돌았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무려 0.4%포인트나 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근원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나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특수 요인이죠. 공급 제약에 따른 에너지나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아주 느리게 진정되는 반면에 임금과 집세가 급등해서 만든 경기 요인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전혀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는 전년 대비해서 6.7%나 상승했는데요. 1997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아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소비자 단계 인플레이션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인지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달에 금리가 75bp 인상할 확률은 74%지만 100bp 금리 인상은 무려 26%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은 연내 정책 금리가 4%를 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월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임금과 집값의 급등이 잡히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경기 요인으로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월에 100bp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월가가 현재 패닉 상태,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의 CPI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료가요, 금리 인상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적 침체 국면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고, 계속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올해 들어서 미국의 대도시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 이상 다 올랐습니다. 도시에 따라서는 40% 이상 오른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문제는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임대료라든지 주거비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재택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넓고 좋은 환경의 주택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의 수급 밸런스가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임대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점점 목재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택이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에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임대와 관련된 임대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의 그 주택 임대 가격의 변동을 보면요, 케이스 슐러 그 주택 가격 지수 변동에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현재 주택 가격 지수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집세 오름세를 잡기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연준의 최대 고민은 임대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속에서도 임대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의 일반화와 목재 가격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1년 정도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집값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FRB는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주죠. 이 FOMC까지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블랙아웃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연준이 CPI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넘겠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요. 향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물가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감속이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주시장이 역풍을 잡기에는 여전히 약한 상태고요. 또 하락 장세를 멈추게 할 정도의 동남풍 역할은 9월 달에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거 같으면은 물가가 피크를 치고 경기가 기술적 후퇴 국면에 들어가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정책의 고삐를 늦추는 스톱앤고에 들어갔는데 현재는 전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이전까지 고물가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롬 파월에게도 폴 포커 연준 의장처럼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대책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인식하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의 금액이 475억 달러에서 월 950억 달러로 증액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중의 작은 감소는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고용, 지역 연은의 경기 전망에 따라서는 주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 금융시장 동향의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물가를 좀 잡는 대책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큰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RB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가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가계 순자산이 크게 줄었을 겁니다. 얼마나 줄었을지가 궁금하고 이 향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55%를 주식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의 2분기 자금 순환 통계를 보니까요. 무료 가계 같은 경우에는 6조 1천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니 2000년 1분기죠. 코로나 초기 때를 상회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2분기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를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계들 같은 경우는 보유 자산이 7조 7천억 달러가 감소했고요. 반면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갖고 있는 가치가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전체 하락을 조금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주가 하락 시에는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시차를 두고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이 때문에 FRB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긴축 강도를 앞으로도 4분기에도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4분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소비의 감소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가장 그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의 2분기 순자산 규모가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초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4분기에 미국의 감소폭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연준은 또한 고용이 생각보다 탄탄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경기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4% 전후까지 정책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금리 인상이라면은 성장률은 감속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좀 피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연준이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면은 최근에 공급의 벽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요가 워낙 견실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실업률 변화는 소폭에 그치고 소비도 견조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급망 훼손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좀 줄이면은 공급 압력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비관적인 보는 그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요인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자칫 고용 둔화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거기에 자산 가격까지 감소하면서 소비 감소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기 연착륙 여부는 임금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가 빨리 안정이 취해져야지만 가능한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주 늦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까지는 일어나더라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준이 미국 연착륙에 대한 경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여부는 결론적으로 현재 경기 요인발 인플레이션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과 생산성 또 고용 둔화를 좀 살펴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한다면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에 직게 될 텐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였죠. 아시아 통화 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초 대비해서도 20% 이상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원국을 제외한 주요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환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돌려놓으려고 하면은 최소 1,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까지 투입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자칫 경기 침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멈추려면은 연준이 이번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 달에는 한 25bp로 확실히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그 신호음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원화가 약세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12월에 25bp 정도 금리 그 인상으로 축소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무려 현재까지 149억 달러를 매수했는데요. 주가 하락에도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달러 강세기에는 미국의 그 주식 직접 투자라든지 ETF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립식 투자 신탁을 통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